그렇게 아세안과 비아세안 5개 국가, 15개 국가가 RCEP으로 뭉쳤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류 상품들, 우리나라 영화, 게임 산업까지도 아세안에 진출해서 자, 그래서 RCEP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또 보고서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를 시원하게 캐드리는 캐봇의 이지선 기자입니다. 자,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경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RCEP 발효가 드디어 됐습니다. 자, 오늘 캐봇에서는 이 RCEP이 뭔지, RCEP의 모든 것을 캐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동공지진 일어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RCEP 그게 뭔데? RCEP이 뭔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자, RCEP를 풀어내면은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저도 입에 잘 안 붙는데 여러분들도 되게 어려우시죠? 풀어내도 어렵죠?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다자간 FTA다. FTA는 다들 아시잖아요.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자간에,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끼리 하는 FTA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 근데 또 그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하면서 이름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럼 이 RCEP 저희 또 캐봇에 영어 다 풀어드리잖아요. R이 regional, 지역의, C, comprehensive, 포괄적인, E, P는 economic partnership. 그러니까 이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는 무역을 더 자유롭게 규제나 관세를 철폐해서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협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 RCEP, RCEP에는 어느 나라들이 참가를 하고 있느냐? 자, 이거를 RCEP이라고 부르는 게 더 똑똑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RCEP라고 해도 문제는 없지만 RCEP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총 15개 나라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세안 5개 국가와 아세안 10개 국가. 우리나라는 비아세안이죠.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남태평양의 호주와 뉴질랜드가 들어가고요. 아세안 10개국에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까지 10개국입니다. 자, 근데 아세안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아세안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례로 제 친구 중에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는데 서울대 문과생입니다. 아세안이 뭔지 알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시안을 조금 토속적인 발음으로 한 그런 이미지? 그렇게만 알고 있더라고요. 아세안도 여러 나라의 협정 묶여져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의 A와 아시안의 A는 다른 A예요. 아세안의 A는 Association이에요.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세안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숫자가 10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세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세안 국가들, 아세안 굉장히 많이 기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아세안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세안 중에 어느 나라 포함되는 거야? 아세안 중에 몇 개 국가야?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세안은 그냥 그 자체로 10개 국가이기 때문에 아세안 하면 그냥 10개 국가인 거죠. 다시 RCEP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아세안과 비아세안 5개 국가, 15개 국가가 RCEP으로 뭉쳤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쉬워요. 이게 어떻게 지역적으로 묶이는지. 자, 북태평양에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의 위치는 다들 다 아시죠? 그리고 남태평양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이 중국, 한국,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아세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본으로 보면은 둥그렇게 묶이는 거죠. 북태평양, 남태평양에 쭉 묶이는 거예요. 이 RCEP은 2011년도에 처음 아세안에서 제안을 했고요. 2012년부터 첫 번째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8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거듭한 끝에 2020년 10월인가요? 11월에 최종 체결이 됐고요. 2022년 1월 1일부로 대부분 국가에서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 국회 비준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우리나라는 2월 1일에 발효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RCEP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희가 캐봇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특별하기 때문이겠죠. 총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FTA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느 나라 한 나라 두 나라가 FTA 체결하는 경우는 많죠. 근데 이런 다자간 FTA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처음 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하긴 했습니다. 근데 EU는 이게 다자로 보지 않고요.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기 때문에 다자 FTA가 아니라 단일 FTA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FTA다.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자,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다. 자, 이 15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무려 22억 6천만 명입니다. 22억 6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30%예요. 그리고 GDP 규모, 이 15개 국가의 GDP 규모가 3천억 달러입니다. 3천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경원. 자,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배우긴 했지만 입으로 꺼낼 기회조차도 많지 않았던 단위죠. 3경원에 달하는 GDP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 GDP의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규모도 연간 5조 4천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29%가 바로 이 RCEP 참가 국가들의 교역량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 이 안에 우리나라가 참가를 한 거고 가장 최대의 FTA가 체결이 된 것이 이번에 발효가 된 것이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는, 그러니까 한일 간의 사상 최초의 FTA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나라와 FTA를 맺었지만 유독 일본과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RCEP에 한국도 참가하고 일본도 참가를 하면서 사실상 한일 간의 FTA가 처음으로 체결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총 3개의 의미가 있고요. 일본과의 FTA도 RCEP을 통해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위부터 5위까지의 모든 나라와 FTA 체결을 맺은 셈이 됐습니다. 참 여기서 또 세계 경제대국 1위부터 5위까지가 어딘데 또 궁금해하시죠? 저희 캐프센 이런 거 다 알려드리니까. 경제대국 순위는 뭘 가지고 매기냐면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매기는데 가장 최신 자료가 작년 하반기에 IMF가 낸 자료를 토대로 보면은 1위가 미국. 압도적인 1위예요. GDP가 약 2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9조 달러 뭐 이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2위가 중국이고요. 3위가 일본. 일본은 약 5조 달러.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10위. 1.6조 달러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게 가장 최신 자료,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지만 그렇다고 작년에 1등이 미국이었고 우리나라가 10위였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표 시점과 데이터의 기준 시점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 기자들은 되게 잘 아는데 많은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IMF가 작년 하반기에 발표했다. 그럼 작년에 10위가 우리나라인 줄 아시는 경우가 많지만 2020년 기준 데이터로 우리나라가 10위에 들어왔다. 아무튼 이 RCEP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경제 대국 순위 1위부터 5위까지의 모든 나라들과 FTA를 맺게 됐다. 자, 이런 3가지 의미를 RCEP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가 FTA,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 메가 FTA입니다. 삼경원 FTA라고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이제 FTA의 핵심은 뭘까요? 당연히 관세를 낮추는 거죠. 이 RCEP에서도 관세 철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관세 철폐율, 상품 무역 관세 철폐율을 보면 한국과 아세안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4.5%, 그리고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최대 91%, 한국과 일본은 최대 83%입니다. 일본의 그 관세 철폐율이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그래도 83%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맺는 FTA이기 때문에. 자, 이번 RCEP의 핵심은요, 단연 대아세안 교역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은 아세안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 대부분이 이제 관세 철폐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력 수출 상품 뭐죠?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가전, 세 번째 철강. 이 3가지가 아세안에서 관세가 대폭 낮아집니다.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미 한국과 아세안은 이미 한 아세안 FTA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 정도밖에 못 낮췄다면 이번 RCEP을 통해서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낮추게 된 거예요. 추가 개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자동차 하면 우리가 뭐 완성차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현대차, 기아차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공장지대 가보면은 공장 일대 그 주변 일대에 수백 개의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품 회사들. 자, 이 한 아세안 이 수출에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수출이 대폭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안전벨트, 휠, 뭐 이런 에어백 등등의 자동차 부품들의 관세가 대폭 철폐가 됐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관세가 최대 40%까지 됐었어요. 그것도 이번에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등의 이 아세안에서 이 관련 시장의 70%를 일본이 먹고 있습니다.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 RCEP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부품 회사들 이 부품들의 관세가 확 내려가면서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가전제품도요. 아세안 지역에서 최대 20에서 30% 관세를 물고 있었는데 뭐 세탁기, 에어컨, 뭐 냉장고 할 거 없이 이에 대한 관세도 철폐가 될 예정이고요. 철강도 아까 좀 내려간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K컬처, K문화, 한류 상품들 아세안에서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아세안과 그 문화 콘텐츠 분야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류 상품들, 우리나라 영화, 게임 산업까지도 아세안에 진출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 이게 바로 이번 RCEP의 핵심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일본과의 승부입니다. 자, 일본과 사상 첫 최초의 FTA가 RCEP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말 전통적인 전 세계적인 막강한 라이벌 관계예요. 특히 뭐 가전, 뭐 기계, 그런 제조 상품에서 그렇죠. 일본이 가장 뼈저리게 아파하는 부분이 뭐 소니와 파나소닉이 삼성과 LG에 완전히 눌렸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막강한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RCEP에서도 일본과 그런 기계나 뭐 전자제품 같은 자동차 같은 그런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뭐 섬유, 합성 섬유, 폴리에스테르 같은 직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높은데 이게 한 5, 6% 정도의 관세를 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대일본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술 경쟁에서 일본과 한국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하면 이제 소주, 막걸리 유명하죠. 지금 막걸리는 지역마다 수백 개 종류가 있죠. 그 일본에는 청주와 맥주. 이제 각 국가가 각 주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5에서 30%씩 관세를 매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진적으로 서서히 제로까지 없애기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 한 15년에서 20년을 두고 서서히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의 술과 일본의 술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일본과는 식품 관련해서는 무역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동일본 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그때 이후로 일본의 농수산물과 그런 식품,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거를 풀라는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의 14개 현의 농수산물, 그다음에 가공식품의 수입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의 관방장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지난 2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RCEP이 첫 발효된 첫날인 2월 1일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의 RCEP을 언급을 심지어 했습니다. 한국의 RCEP이 오늘 발효가 됐다. 근데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그 수입 규제 철폐는 RCEP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라고. 그 일본의 발효는 1월 1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발효일에 굳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언급까지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굉장히 농수산물 수입 진짜 많이 해요. 어디 스시집을 가더라도 북해도산 무엇
홋카이도 산 뭐 되게 많거든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14개 현해대에서만 안 하고 있는 거라 저는 이거를 막 우리 정부가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물러서지 않았으면. 자, 이 알셉의 장단점을 보면요. 자, 원래 이제 FTA라는 것이 원래 수출입 관련된 품목에는 다 좋고 내수 품목에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이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수출입 품목들, 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뭐 전자제품, 가전, 뭐 철강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내수가 농수산물이잖아요.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아세안이 이제 수산물이 강하고 호주, 뉴질랜드 축산업이 강하고 중국은 양쪽 다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이런 무역협정을 많이 체결을 해서 교역량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는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내수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지원과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뭐 식량 주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국에 전적으로 100% 의존하게 되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도 보면은 우리가 요소수 수입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의 다원화 또는 내수가 가능한 내수하는 게 중요한데 식량도 식량 주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FTA 환경에서도 알셉 환경에서도 우리 내수 상품들이 좀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실제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뭐 어느 나라랑 FTA 한다 하면은 지역에서 막 농민들이 소 끌고 올라와서 상경에 투쟁을 했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보기 힘드시죠? 되게 본지 오래되셨잖아요. 그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함께 이렇게 우리 전 세계 교역량, 자유무역, 장벽 낮추는 거 해가면서 투트랙으로 같이 나아가야 될 스텝인 거고요. 자, 그래서 알셉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또 보고서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유엔의 무역개발회의에서는 알셉 발효로 인해서 한국의 역내 수출은 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4%에서 0.62%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앞으로 향후 20년간 최대 0.62%포인트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딱 드시는 생각이 그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고 FTA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낮은데? 라고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얻는 경제 이익 분명히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자간 FTA다 보니까 이 다자간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한 국가가 너무 큰 이익을 갖거나 너무 큰 손해를 받거나 하는 거를 좀 막도록 피하도록 개방 수준이 설계가 됐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손에 이렇게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은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이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면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나라가 한국 경제에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근데 뭐 제조업은 이제 원자재 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코로나19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이 좀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좀 받아왔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 외에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런 원자재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공급망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알셉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아시아 또 영내에 원산지 기준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셉을 통해서 북태평양부터 남태평양까지 그 알셉 아까 제가 지구본 설명해드렸죠. 그 지역 안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원산지 규정뿐만 아니라 무역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규범들이 통일된 룰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입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알셉 지역의 이 영내 가치사들이 고도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알셉이 2월 1일에 발효가 됐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이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고 이런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캐보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알셉 얘기만 들으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막 머리가 너무 아프지만 이번 캐보스에 들으시면서 너무 쉽게 풀이가 되셨죠? 다자간 FTA이다. 자유로운 무역 협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사실 과거부터 몇십 년 전에는요, 이 세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이 확 꺾였습니다.
자국 보호주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게 되게 세졌고요. 경제 블록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RCEP이 바로 됨으로써 세계 경제 최대의 블록화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 점 우리 캐봇에 들으시는 분들 알고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